네. 저희 오늘 어,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그린 뉴딜 사업본부가 올해 생겼고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그리고 포럼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 여름에 이제 한번 행사 포럼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료는 아마 공유 드렸던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의 그린 뉴딜 연대 비즈니스 모델 수립 이런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포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발제가 준비되어 있고 각 발제별로 전문가들께서 결합하셔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서 어떻게 같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그린 뉴딜 사업본부가 앞으로 모색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제 들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서기업 본부에서 신영석 쌤 네네. 따로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이상이요. 일단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부터 첫 번째 발제는 그 이런 활동을 공유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산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점이 필요한 것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리고 그것들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컨텐츠별로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신바다 대표님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넘기시면 됩니다. 예,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어딨죠? 버튼? 아, 예, 그 하단에 보시면 네. 채팅 옆에 화면 공유가 아, 네네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탄소 고열 복합 공간의 사회적 경제 기업 공동자산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 이렇게 뭐 포럼 이렇게 거창한 포럼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회의나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럼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일단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어,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이 핵심이더라고요.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탄소 최소화, 뭐 온실가스 주범인 건축물에서 탄소를 최소화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이제 뭐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걸 줍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가 이렇게 좋지는 이렇게 이 제로 에너지를 만듦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증제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시면 뭐 저도 이런 단어들을 처음 아는데 어쨌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탄소를 최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체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현재 개발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 토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109라고 써 있는 해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1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그 사회적 기업 책농장 대표님이 자산화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2층짜리고 요 앞에 보시면 다 2층이고 상업지구와 준주거가 섞여 있고요. 음, 현재 약 월세가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 KT랑 김종부 부산 업무과 109랑 그리고 옆에 이 건물주랑 1차 미팅을 했었어요. 같이 지주개발로 올리자. 여기가 이제 높이 제한도 없고 용적률이 많아서 뭐 9층에서 12층까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뭐 이거를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뭐 토지나 공간이 있으면 같이 개발을 하자라는 예시인데 뭐 2대 상권에 대한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쳐보니까 한 9층까지는 나오더라고요. 9층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단독 개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건물을 섞지 않고 단독 개발했을 때 원래 지금은 2층인데 한 9개 층이 7개 층이 더 나오는 거죠. 9층까지 올라가고 뭐 이거는 그에 대한 수치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층에 이제 카페나 소매점 이런 것들을 놓고 1층에서 한 3, 4층까지 이렇게 놓고 5층부터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사무실로 쓰던가 뭐 어떤 그러니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구명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1년 저희가 이제 뭐 저거를 매매를 한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이것도 50억에 한다고 했을 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되고요.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잡고 대출이율 1%.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업한테 돈 달라가 아니라 빌려달라. 같이 우리 어떤 제로에너지 빌딩 같은 앵커 건물을 하나 만들자. 거점에다가 그리고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운영하자. 그리고 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로 저희가 빌렸을 때 약 70억을 빌리고 그랬을 때 이자가 이제 7,500만 원이고 매달 한 사람만 6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자가 높아지면은 일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일반은행에서 50억짜리 건물로 담보대출로 43억을 받았고 운영자금으로 이건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운영자금으로 10억을 받아서 53억 대출을 받았어요. 건물이 50억인데 대출을 53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자가 한 2.8, 이것도 되게 낮은 거예요, 사실은. 2.8%로 받았고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사기업에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석유업 회원사들이 이제 뭐 자산합의사 SPC를 설립했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소셜 디벨로퍼 그룹 1호라고 작년 9월에 설립해서 14개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석유업 회원사도 있고 아닌 회원사도 있고 저희 회원사 중에서도 한 뭐 4-5개 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5% 이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돈이 없어도 이게 지금 PI 대출, PF 대출, 뭐 피해?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브릿지론인데 이런 금융기법들을 활용해서 사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어떤 일반 금융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자가 되게 중요하니 대기업들의 어떤 ESG 같이 어떤 탄소 절감을 측정할 수 있는 배로에너지 빌딩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좀 저리로 자금을 융통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 구성안에 대해서부터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신바라 대표님, 이거 공유를 제가 할까요? 네. 네.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신바라 대표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이어서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 구성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대 앞에 있는 공간도 지금 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신바라 대표님이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시는 또 그 안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안에서의 그린 뉴딜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나 저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좀 펼쳐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약간 편집 매장과 약간 쇼룸, 뭐 홍보관 약간 이런 느낌을 다 담는 복합 공간으로 좀 운영하면 어떨까 좀 싶어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좀 운영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저희 그린 뉴딜 관련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짧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아트임팩트라는 회사가 운영했던 공간은 자체 브랜드인 이치라는 브랜드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대백화점, 현대시티몰, 제주공항 JDC 면세점 이렇게 이어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치라는 브랜드는 이제 이렇게 이치에 맞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또는 영어로 하면 각각이니까 이제 각각의 이런 사회적 경제 브랜드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뭐 백화점에 들어가더라도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 내에서도 저희 매장을 활용을 해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뭐 클래스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지금 제주공항 JDC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월에 한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는 매장으로는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는 매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6명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이라든지 적정 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괜찮을지 지금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고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0년 작년 봄까지는 그 서울 윤리적 패션 편집 매장을 그루와 함께 저희가 그루가 아닌 저겠네요. KFN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해서 좀 운영을 좀 했었었는데요. 지속 가능 윤리적 패션의 가치와 소비 문화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 및 이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여기 좀 적어놨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월마다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컨셉으로 뭐 이번 달은 공생이다, 이번 달은 환경 친화다, 이번 달은 공정무역이다,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이렇게 좀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가면서 VMD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대상 패턴 드로잉, 그리고 성인 대상 패턴 드로잉,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다양한 그 활동들을 좀 해서 좀 많은 좀 이런 관심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제가 좀 활동을 했던 부분이 내추럴 유니온이라고 하는 친환경 패션 협동조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약 한 37개 정도의 브랜드 분들이 함께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이태원에 있는 그 몬드리안 호텔 지하의 아케이드에서 약 40평의 공간에서 내추럴 유니온 편집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각각 브랜드들의 제품들도 보여드리지만 이제 친환경 편집 매장이다 보니까 어떤 소재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어떻게 이제 페트병이 쪼개져서 실로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 전시라고 해서 뭐 리사이클 코튼, 리사이클 레더 등등의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스토리를 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좀 디스플레이도 좀 하고, 뒤쪽 보시면 그림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 그림들도 이 작가님이 환경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을 그 페트병을 녹여서 만든 리사이클 폴리스터 원단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친환경적인 전시도 저희가 좀 진행하면서 복합 공간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서울숲 앞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로 저희가 좀 옮겨와서 공간을 좀 좁아졌어요. 한 10평 정도로 좁아졌는데 이쪽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출은 앞에 그 40평의 공간보다는 더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원을 한 명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을 하루에 한 명으로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공간을 운영할 때 최소한 3명 정도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이 뭐 오프조 1명, 마감조 1명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연차도 있을 테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공간을 하나를 운영할 때 최소한 3명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언더스탠드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시간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점심에 1시간 식사 시간에는 아예 그냥 문 잠그고 나가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해서 1시간은 그냥 문 닫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주중에 매니저님 1명, 주 5일 일하시는 분, 그리고 주말에 이틀 일하시는 알바분 1분 해가지고 여기는 BEP가 달성이 돼서 여기는 흑자가 나는 매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코로나 시대에는 좀 미니멀하게 좀 운영하는 부분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그 신바라 대표님 말씀 주신 공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생기면
앞으로 이런 그 가치 소비 편집 매장 또는 친환경 컨셉 편집 매장으로서도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 공간 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라이브러리나 카페로도 같이 또 좀 연계해서 같이 공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또는 강연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미팅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좀 이런 복합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공간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일단 한 30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 30평에 대해서 인테리어비, 초기 세팅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운영비가 발생할 것이죠. 이건 고정비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인테리어를 저희가 바닥부터 하고 들어간다고 쳤을 때 보통 경험상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평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천정 공사 포함하면 9천만 원이고 만약에 바닥 공사나 천장 공사가 돼 있으면 이것보다는 인테리어 비용이 뭐 한 절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 천정 공사를 컨셉을 잡고 한다라고 쳤을 때 9천만 원 그리고 선반 집기 등 약 1천만 원 해서 약 1억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좀 고정비로 초기 세팅비로 들어가고요. 월 운영비는 MD 한 명, MD가 하는 일은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매달 매출이 일어나면 이거 정산을 해가지고 브랜드마다 다 그 비용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랑 브랜드 관리, 뭐 이제 매달 뭐 어떤 제품 주세요 해서 입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매장 매니저님이 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할 MD 한 명과 그리고 판매 매니저, 이제 이 매장에서의 판매를 담당해 주실 분 한 분이랑 이분이 이제 판매 매니저 두 분을 뽑아가지고 세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월에 한 1천만 원에다가 4대 보험에다가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월에 한 1,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플러스로 또 월에 포장도 해야 되고 쇼핑백이라든지 제품에 택도 붙여야 되잖아요. 시간물도 제작해야 되고요. 이걸 월 100만 원으로 미니멈하게 좀 잡으면은 운영비가 월 1,300만 원이 월에 매달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점 수수료를 저희가 판매를 할 때 30%씩 수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월에 4,333만 원이 나와야지만 곱하기 0.3을 하면은 1,3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1억 원의 이 그 성큼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4년으로 감가를 해가지고 회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월에 5,027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지만 소위 말하는 똔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대 앞에서 이런 매장을 운영을 할 때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고려했을 때 약 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가 현실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인테리어비하고 월 운영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저희가 뭐 이제 펀딩을 받을 때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의 ESR, ESG 이런 그 ESG 자금으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신바다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업과 좀 연계해서 뭐 그게 뭐 블랙야크든 또는 뭐 SK든 어디든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좀 일부 그 기업이 하고 있는 ESG 활동을 좀 홍보를 좀 해드리더라도 좀 비용을 좀 받아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지만 이 정도의 앞에 보여드린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ESG 등등의 기업의 보조가 없이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제가 이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미니멈하게 가야죠. 뭐 운영 시간도 짧게 하고 한 분이 그냥 식사하실 때는 자리 비우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컨셉을 잡고 못하고 그냥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한다라면 어떻게든 BEP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게 좀 기업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좋은 인테리어에서 좋은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자립하는 모델을 생각해 보자라고 만약에 이렇게 줄여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저희가 한번 피지빌리티를 통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바다 대표님, 송윤일 대표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이제 사실 저희가 연대하자라는 그 추상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신바다 대표님 그 제안 주신 내용에서 사실 이대 상권이 좀 죽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핵심적인 입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따가 그 박선영 국장님
김선영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 한국판 뉴딜이나 서울형 그린 뉴딜에서도 빌딩 에너지를 제로화해서 탄소 감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한, 펀, 한국형 펀드, 그린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이 혹시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송윤 대표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가지는 것과 콘텐츠가 결합되면 굉장히 막강한 시너지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대되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사업 모델로 유형화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 부분을 운영의 묘미를 운영비에서 부족 부분을 운영의 묘미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고 또는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따가 이제 토론하실 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탄소 관련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산출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혹시 아트 임팩트는 조금 연관이 클 것 같고 다른 사회적 기업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 거래하고 연관시킬 수는 없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이제 보조금이나 운영 경비를 좀 뭔가 SK에서 하듯이 매년 이런 걸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이 부족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토론 때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 발제를 워낙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제 그린 뉴딜에서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산업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일자리도 굉장히 이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번째 발제는 풀빛 문화연대 대표 유영초 대표님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숲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빛문화연대 이제 유영초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바다 대표님하고 또 네,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고 뭐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우리 사업 자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뭐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했다가요. 일단 이제 주신 주제가 이제 그린 숲, 이제 숲을 매개로 한 뉴딜,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큰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체는 생태 교육을 이제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숲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린 숲을 잘 조성을 하면 저희로서는 이제 좋은 교육 플랫폼이 생기는 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런 방향을 잡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큰 틀에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목은 이제 거창한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숲. 그러니까 뭐 이게 과 사회적 경제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제 그린 숲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우리 교육 분야에서 환경교육, 생태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이제 모두 말씀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국제 출판 포럼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출판 동향이랄까 뭐 책에서는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이제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어떤 저 뭐랄까 삶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소설로 그려낸 책입니다. 이제 그 책 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 만큼 알고 있고 또 뭔가 수치적으로는 좀 머리에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이제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릴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린 숲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저기 그 최근에 이제 그 세계 무역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이렇게 지위를 변경시켜서 이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진국인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를 보면 세계 최악인 게 많잖아요. 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자살률이랄지 노인 빈곤율 그다음에 뭐 삶의 만족도랄지 뭐 이런 것들은 세계 최악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회적 지표를 봤을 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생태적 지표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기후위기 대응 지수 이걸 보면 이 밑에 이제 제가 저 경향신문 자료를 잠깐 봤는데 밑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럽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 지수 이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우리 생태적 지표를 보면 한참 후진국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 생태적, 사회적 지표들을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갖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을 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잠깐 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 건가라는 걸 좀,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아마 이제 그 계획이 세워져야 뭐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위기 심각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유는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후위기 심각성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심각하다라고 다 그 열의 아홉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게 우리 사회적 가치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후위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기후위기는 뭐 11.6%, 14.6%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 완전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복지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 구성원으로 보나. 그래서 앞에 이야기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모순된 어떤 그 태도나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뭐랄까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조금 그 나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탄소 중립 목표를 통한 뭐그
이게 동참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뭐 열에 7명은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 국제 협약이 뭐 자기들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제 다들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뢰 부족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그거 먼저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탄소 중립 운동 활동에 이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의 7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책이 이 책이에요. 이제 기후 왼쪽에 있는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알 만큼 알고 볼 만큼 봤고 또 들을 만큼 들었다. 사실은 그 미디어에서 다 이렇게 이제 보여줘 왔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피부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말로 감지하고 감지되고 이런 감각의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진짜 알미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거나 기후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숫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숫자로 온도 변화는 몇 도가 오르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ppm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고 육지 면적이 몇 평방킬로미터, 몇 조 톤이 녹아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뜨겁다라고 할 때 냄비가 97.5도로 뜨겁다랄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생존 감각으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느껴져 오는 건데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숫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을 감각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역사의 문명과 왕조의 문명들은 기후변화 이 기상이변으로 좌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현대 문명도 이제 우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변화, 기상이변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변화를 겪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이제 머릿속은 그렇지만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서울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5개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숲이란 말이죠. 우리 이제 생태 교육, 환경 교육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그린 모빌리티, 그린 빌딩, 그린 사이클, 그린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녹지를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건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그 그린 숲은 대부분 탄소 상쇄라고 하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을 얼마만큼 조성을 하고 있고 녹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만 돼 있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로 연결되고 또 교육으로 연결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고민들이 없어요. 2022년까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숲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심겠다 그 자체만으로는 뉴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정하게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뉴딜이라는 건 새로운 딜이잖아요. 새로운 딜. 그러니까 카드 판을 새로 바꾸는 건데
카드판을 새로 바꾸는 것은 뭐 어떤 조직이랄지 체제랄지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어떤 법과 제도와 사람과 뭐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바꾸는 것이 이게 뉴 딜인 거지, 딜, 새로운 협약인 것이지 지금 이 뭐 나무 좀 조성해 놓고 이런 정도 가지고 그린 뉴 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할지 한강 숲을 조성한다 할지 숲을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 그 자체로만 일단은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녹지를 조성한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이제 그 일어나는 어떤 그 일정한 일자리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 교육과 연동돼서 나갔을 때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3천만 그루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2018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3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매년 2,400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건 머릿속으로 안 그려져요. 몇만 톤이 어떤지 저는 아까 이제 수치가 이게 뭐 95.7도씨로 뜨겁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몇만 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가 되려면 30년산 소나무가 26억 그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26억 그루를 뭐 심을 수는 지금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전기밥솥 것을 한 10% 정도만 감축을 해도 3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 절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온실가스 감축이 그린 숲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연동해서 갔을 때 다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후 그 대응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은 숲 플러스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생태 전환 교육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비대 10% 감축을 하면 1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고 세탁기 10%만 감축해도 100만 그루의 소나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지금 뭐 3천만 그루를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전기밥솥 10% 감축한 효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거꾸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기밥솥 10%를 감축을 하면 3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전환시키는 교육과 연동시켜서 가지 않으면 이 나무를 심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어떤 그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랑 연동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체제 시스템의 변화와 이게 연결돼 있지 않는다면 그린 뉴딜의 이제 본질에 이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무 심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겠죠. 근데 일자리 변동 요인의 가장 이제 중요한 8가지 중에 가장 확실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확실성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나 직업의 변동 요인으로 친다면. 근데 이 확실한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변화랄지 그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데 대응하는 능력들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불확실성 요인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한 요인에 대한 대응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가 가속되는 측면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뭐 일자리랄지 직업적인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생태 교육이랄지 뭐 숲 해설이랄지 이 분야는 아직도 이런 전문성, 생태 전환 사회 경제 분야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일자리로 이제 뭐랄까 취급되지 못하고 일부 이제 여행 서비스랄지 뭐 자연 해설, 문화 해설사 이쪽에 여행 서비스, 여가 서비스의 일부로 지금 취급되고 있지. 기후위기랄지 탄소 중립을 위한 전문성의 분야로서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적 인식이랄지 또 뭐랄까
직업 일자리의 포지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 기후 변화랄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문성의 분야로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숲의 일자리 영역은 크게 이제 공공 분야하고 시장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회적 일자리가 있을 텐데 이 분야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숲을 조성하는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꾸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까지 연동시킨다면 여러 개의 이제 그린숲의 일자리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어떤 조직 체계랄지 아니 뭐 그러니까 계획으로 보면 조성의 단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인식 자체랄지 준비 단계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조성과 관리와 교육으로 연동되는 이런 그 계획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의 이제 변화와 활용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생태전환 교육은 이번에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그 교육 기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 기본법상 환경학습은 환경 교육은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랄지 모든 어떤 국민들은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의무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치밀하게 이제 가져간다면 이런 이제 그린 숲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조성이랄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 연동시켜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로 연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뭐 생애 주기별로 그다음에 주제별로 방법별로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 숲의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역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시스템의 측면이랄지 시설과 장소의 측면이랄지 사람의 측면이랄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측면이랄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은 여기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린숲을 심고 가꾸고 이런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대하는 수준인 거지 그 이상의 이제 어떤 영역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이제 감안해서 뭐 그 전문성, 그러니까 강사 역량을 키운달지, 그다음에 평생교육 역량 체제를 뭐랄까 좀 평생교육 강화 체제를 가져간달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서 그린숲, 그린 뉴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제 그 말씀은 마치겠고요. 또 세부적인 논의는 있다가 혹시 그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20분에 마치느라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빨리빨리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이제 서울시 3,000방구로 나무 심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분석을 할 때 도시 열섬 지구 현황이나 이것들을 저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인가 할 때 손꼽히는 게 사실 저희가 숲이나 녹지화가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가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숲의 비율이 되게 높은데 너무 국지적으로 북한산 주변 이렇게 몰려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도시 온도가 내려가기에는 역할이 미미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조성이나 관리 쪽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뭔가 사업 모델을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교육 쪽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뭔가 몇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을지 누가 어느 분야의 분들이 연령대를 포함해서 일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그 모두를 위한 도시 뭐 전략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용 도시를 위해서 일자리 분야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숲과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쪽 분야의 성장 모델이나 전략을 좀 구상을 해보고자 이제 오늘 발제 좀 저희 기획한 측면이 있는데 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토론에서도 또는 질문이나 또 이렇게 터치포크 같은 곳에서는 자원순환 중심이긴 한데 연관 분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쑥쑥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라는 거는 자본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금융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름을 실수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재단법인 밴드의 김선영 국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들리세요? 네. 네네. 자료가 사실 정확하게 오늘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가 제가 조금 불투명한 채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사실 내용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 발제보다는 좀 허심탄회하게 사실 이후에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준비는 했으니까 그냥 빠르게 보시되 몇 가지 그냥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한국판 뉴딜 펀드라고 해서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뭐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휴먼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 이렇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펀드 돈을 막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판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의 돈들을 모이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붐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뭐 투자 운용사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막 자금을 이제 만들면서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시그니처가 되는 투자 같은 것들을 하고 뭐 기사화하고 이렇게 좀 빵빵 터트리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붐을 일으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민간 합동 녹색 금융 TF를 구성했잖아요. 사실 이제 요거 보시면은 많은 데자뷰가 있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이제 2018년도에 사회적 금융 하면서 사회적 금융 그 협의회에 막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리딩하는 데는 이제 금융위나 기재부가 되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기관들 뭐 신보라든지 뭐 기보라든지 이런 데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관들이 붙어서 뭐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회의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했는지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푸시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중기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전에 나왔던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크게 2줄기가 있잖아요. 이제 기재부 쪽에서 나오는 성장금융에서 나오는 투자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에서 나오는 펀드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그 금융에서 나오는 성장금융에서 나오는 펀드들은 일종의 한국판 뉴딜 펀드로 일종의 그러니까 계정이 그러니까 그룹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투자가 계속 펀드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요 한국판 뉴딜 펀드 나오면서 그 성장금융에서 나오는 펀드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중기부처에서 나오는 펀드들은 그냥 중기부처 펀드로 임팩트 투자 펀드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그대로지만 이제 분류를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이런 문제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약간 국민참여 뉴딜 펀드라고 해가지고
2, 3년 전에 왜 소부장 펀드 했을 때 뭐 며칠 만에 완판됐다 뭐 했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도 뭐 그 기간은 한 3주였는데 일주일 만에 뭐 완판됐다 이제 이런 게 있었듯이 그거를 2차로 11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초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우리는 소위 말해서 기술 중심의 어떤 뭐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방 산업, 후방 산업 했을 때 어떤 기술이나 뭐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제 그런 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후방 산업 쪽은 이 사회적 경제 쪽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방 그러니까 이 물건이 다 나오고 뭐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뭐 많이 이제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뭐 이런 방식들의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폭넓게 어떤 산업의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그런 프로젝트까지 다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사례를 좀 찾아봤을 때 우리한테 보면 이런 사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낯설지가 않잖아요. 매우 익숙하고 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모델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뭐 대표적인 이제 그 그린 임팩트 그린 투자를 받았던 뭐 기업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의 이 사회적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투자 회사들이 사실 소싱하는 데 되게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사실 지금으로서 그리는 거의 사회적 경제학들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인 이제 이런 곳들로 많이 집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까 말했던 어떤 시그니처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좀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들도 찾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기존에 있었던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던 단위들이 뭐 작게라도 투자를 했던 곳을 소개받는 형태, 그러니까 연결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가 접근이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임팩트 투자를 우선적으로 1단계로 이제 컨택을 하고 거기서 투자 받은 기업이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그린 뉴딜 펀드 등에 접근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었고 두 번째도 아마 사회적 기업인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뭐 기술 집약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두 군데의 공통점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일종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임팩트 투자라든지 초창기에 그런 투자들을 하는 단위들에게 먼저 노출이 되고 투자를 한번 받은 다음에 다음 투자로 넘어가는 방식이 좀 유효하겠다는 게 약간 검증이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뭐 다 아시는 이제 내용들인데 이제 사회적 금융의 공급 평양들은 늘 보셨으니까는 빼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사회투자펀드 5천원도 출자사업 요약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장금융에서 나오는 사회투자펀드가 이제 그린뉴딜 펀드로 일종의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연말에 지금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고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어디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정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 이 규모로 이제 그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로 2개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요 펀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쭉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어떤 규모로 어떤 운용사가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건 이미 다 끝났고 뒤쪽에 만들어진 것들은 여전히 여력이 있죠. 그래서 요 기관들하고 이제 컨택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한국 벤처 투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일종의 그린 뉴딜 펀드의
뭐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굳이 이런 것들을 그들의 분류 체계에 우리는 관계없이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뉴딜 펀드의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17개 분야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품목들은 사실 뭐 에너지 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힘들 거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곤충 사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폐수 처리, 그다음에 도시 광산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투자 품목들은 사실 계속 추가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회사들이 이런 품목도 혹은 이제 이런 유형도 뉴딜 그린 뉴딜의 품목에 되지 않겠냐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를 넣어서 이제 어필을 하면 그것들을 심사해서 품목에 추가해주는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령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다른 소재의 업사이클링은 안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소재의 업사이클링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투자회사랑 같이 이제 어필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여기 이제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의 결과에 따라 품목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현장이 직접 어필할 수는 없는데 투자회사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합의 맞거나 접근하고 있거나 같이 투자를 이미 한 기업들은 이렇게 좀 품목을 확대하가는 제한하는 이제 이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고 썼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임팩트 펀드, 소셜 펀드라고 불리는 그런 펀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서도 사실 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이제 소싱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펀드도 사실 그린의 녹색 기준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펀드를 찾기보다는 이제 이 펀드들이 그래도 사회적 경제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 그러니까 새로운 펀드 레이저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임팩트 투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번 투자 받은 기업은 검증됐다고 보고 추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이제 그 이게 추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이제 그 소싱을 할 때 있어서도 사실 소싱할 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1차적으로 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 보증 상품이나 대출 상품 전용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린 기업이다 혹은 뭐 그린 프로젝트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린 전용 보증 상품이나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소셜 펀드나 소셜 대출, 뭐 소셜 보증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셔도 좋고 그린으로 접근하셔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 기업의 보증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셜에서 이미 보증 한도를 꽉 채워서 썼으면 아무리 그린의 상품에 보증 상품이 있어도 거기서 추가로 더 쓸 수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태핑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 앞에 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 앞에 두 가지 그 발제하신 분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 저희 같은 소위 말해서 중개기관들이 이제는 이제 단순 어떤 뭐 저리 융자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릴게요. 뭐 이걸 넘어서서 사실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해야겠고 일종의 기획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공간에서 자산화를 하고 그다음에 송민일 대표님 말씀하신 뭐 그런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소위 말해서 투자자라는 게 저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부처, 그러니까 기부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융자 기관을 발굴하고 투자 기관을 발굴해서 일종의 소셜 PF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기부하는 뭐 1억이 1억 으로만은 사실 프로젝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융자가 3억이 붙고 뭐 투자가 5억이 붙어서 뭐 총 9억짜리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을 투입해서 9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투자나 융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제 이 기부처가 붙기 때문에 일정한 리스크를 기부 금액이 소위 말해서 좀 해지를 해주고
이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 그 현장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런 금융들을 연결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얼마큼 선생님께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좀 그 재무적으로 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부처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융자처 들어오세요. 투자처 들어오세요. 해서 각각의 니즈에 맞는 어떤 욕구를 채워주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뭐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중개기관의 역할은 이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냥 저리 융자하는 정도로는 이제 좀 중개기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제안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공유 파일은 이렇게 공유 중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은 미리 다 받으셨죠? 사실 그 저번에 이제 김성훈 부장님께서 뉴딜 펀드에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당장은 어렵고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투자를 받은 후에 이후에 이제 큰 투자로 이렇게 점점 연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시그니처 투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면서 그 신바다 대표님하고 송일 대표님 이렇게 발제해 주신 내용을 묶어서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시는데 이것들이 없는 인덱스를 추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품목 중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 우리 거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럴 때 우리 모델을 재구성하는 것과 우리 모델을 새로 추가해 주세요라는 뭐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존 품목에 이제 좀 해당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런 것들의 그 확산 가능성을 좀 얘기를 잘 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개 기업이 사실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증대출 이런 거 생기는 것도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이따 또 우리 전문가들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준비된 발제는 다 끝났고요. 세 분의 저희 이제 토론자가 각 분야별로 토론자들께서 오늘 토론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토론자분들 그 토론을 듣고 이후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또 질의응답 또는 상호 토론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발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발제하고 연관되어서 사회적 부동산 개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이보키의 그 이광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생소한 영역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발표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토론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뭐 토론문은 이제 집어치워버리고 제가 쓴 건 집어치워버리고 그 발제하신 내용들에 비추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산화 사업의 일종인 도시재생 지역에서 지금 자원생활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사회적 부동산 개발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로 이제 감각적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건물을 짓는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빈틈이 잘 없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뭐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개발을 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라 그럴까요? 방향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자본에 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컨텐츠보다는 자본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임대에 맞추고 임대 수익률에 맞춰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빈틈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부동산 개발이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이 했다는 것도 이제 주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주체가 이런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금융적인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부동산이 지역에 자리 잡는다, 지역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을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우리 부동산을 보면 뭐 사실 서울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도시 재생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활력이 떨어진 지역에 활력을 어떤 가치를 불어넣어서 활력을 더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그 지역에서 자리 잡는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다 보면 지역의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와 연결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뭐랄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를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채우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사업 계획이 아니라 신바다 대표님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가치적인 측면을 어떻게 부동산과 결합할 것인가를 아주 잘 연구를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가치적인 측면을 결합하고 지속 가능한 측면을 처음부터 고민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가치 측면을 훨씬 더 제고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는 어떤 그런 사업 계획보다 훨씬 더 나중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자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아니면 지속 가능한 어떤 다양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컨텐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공간 플랫폼과 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펀드, 그 다음에 사회적 부동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주체들, 사회적 소셜 디벨로퍼라고 하는 주체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컨텐츠와 결합이 될 때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의 가치까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장안생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장안생활이 준공한 지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은 조금 못 됐지만 한두 달 빠지지만 다 돼가는데 한 1년 동안은 건물의 많은 부분을 상가 부분은 거의 비워놓다시피 했어요. 여기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오면 좋을까,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임대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있었지만 거의 뭐 1년 가까이 비워놓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8층 공간은 루프탑 공간인데 8층에 커뮤니티 바를 만들었어요. 칵테일 바를 만들었는데 이 칵테일 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자리 창출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일 바텐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요일마다 컨텐츠가 다른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32세대 청년 주거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다른 주택에 살고 있는 뭐 마케팅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요일 바텐더도 참여하고 금요일 바텐더도 있고 토요일 바텐더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안암생활에서 칵테일 클래스를 배워서 여기 참여하는 바텐더 친구도 있고 수요일 날은 뭐 음악 전문가가 참여하는 바텐더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그러니까 술집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은 뭐 수익성이 거의 없는 책방을 2층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무아래라는 책방인데 물론 이제 책 장사량은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책을 팔아서 인건비를 뭐 뽑기도 당연히 쉽진 않은데 어쨌든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들
지역에서 꼭 필요한 문화 행사들, 뭐 예를 들어서 장안평 일대에 그 약간 그 뉴트로한 어떤 그런 그 풍경, 도시의 풍경을 찍는 그런 출사 모임을 개최를 한다든지, 그 마케팅의 지역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한 어떤 마케팅 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철학 강의를 연다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활동을 하면서 돈을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갑자기 책을 좀 납품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인건비를 갑자기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그 풀리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 작은 공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 대지 면적은 한 157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어떤 그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어떤 그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공간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지역 자체가 좀 더 활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어떤 마인드가 확산이 된다면 건물 자체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계획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초기에 들어왔던 어떤 그런 다양한 그 PF 자금들이든 아니면 에코티 펀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뭐 상환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안생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설렐 정도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중간에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를 잘 아시기도 하고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주체인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걸 하는 좀 갑자기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두 번째 발제를 듣고 이제 마지막 토론에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할 거라서, 토론할 때 자기 소개를 하고 또 궁금한 거 의견 얘기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책분석평가원 두 번째 토론에 이제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님이신 양세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한국정책분석평가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이 문득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네. 네, 세 번째 분이 먼저 하시고 제가 세 번째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차 속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이분은 모두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뭐 사실은 그린 뉴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자세히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번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긴 봤습니다. 아마 이번 달만 해도 14일 날 영국의 이제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거기에도 보니 어쨌거나 거의 200개국의 200여국의 기업들 국가들이 만나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뭐 줄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이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석탄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또 작년 이맘때 조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최근에도 미국 의회가 이제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도 하고,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로 확대하겠다. 아마 주로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쪽에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전기차, 뭐 충전소 같은 것들, 인프라적인 거에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는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글로벌 12월 아니 그러니까 11월 2일이었죠. 그때도 이제 뭐 글로벌 세미나에서 저희 아마 총리가 홍남기 총리가 2020년까지 뭐 GDP의 3.8%인 73조 정도 녹색 인프라,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그린 모빌리티 이런 데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었고, 뭐 요즘에 한창 또 대선 주자들이 떠들잖아요. 예, 22일 날 뭐 도리도리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대선국회 국가정책 발표회에서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 뭐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피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네 가지 뭐 부분에 있어서 뭐 발빠르게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약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녹색과 관련해 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용어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린이란 키워드로 정책의 변화는 그 거기에 연계된 정책적인 자원, 재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확인을 했고, 사실은 이제 금융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녹색 금융 이런 걸로 이제 좀 키워드를 좀 찾아보긴 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녹색 금융 협의회라는 게 있죠. 뭐 은행, 증권, 보험사, 뭐 카드 같은 금융기관들 막 만들어가지고 녹색 금융 종양 포털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녹색 산업의 어떤 성장, 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 뭐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시장에 좀 다양한 테마주가 있잖아요. 전기차, 뭐 수소, 태양광, 풍력, 뭐 재생에너지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한 차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은 거기 당연히 이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니 신재생 뭐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테고 관련된 기업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다. 또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들이 뭐 녹색 특별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한테 금리를 뭐 낮춰주기도 하고 뭐 우대 보증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거나 산업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와 별개로 녹색의 일반 개인들을 위한 녹색 금융 상품들도 뭐 출시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가령 이제 공유 모빌리티를 사용하면은 뭐 포인트를 적립한다거나 뭐 전기차, 수소차를 충전하는데 뭐 몇 퍼센트 적립해주는 뭐 카드나 이런 이제 상품들은 이미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뭐 그린 펀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사회적 경제랑 연결을 시킬 때 시키다 보면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이게 과연 연결이 될까? 아까 뭐 성장금융에서 여러 가지 펀드도 만들지만 거기다 이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결국 자본시장에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아닌 정말 산업을 리드해가는 뭐 전기차가 됐던 태양광이 됐던 이런 쪽에 펀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실제로 뭐 규모화된 우리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사례도 있었지만 두들겨 보는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서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혹은 이제 사회적 경제 내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자꾸 이제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우리 그린 뉴딜 같은 데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저는 좀 해봤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린 뉴딜의 17개 업종에 포함된
뭐 기업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이제 규모 혹은 성장 단계별로 뭔가 좀 맵이라는 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뭐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기금을 만들듯이 조금은 이제 소규모의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거기에는 아까 뭐 생태 교육을 하는 수많은 또 사회적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기금 조성 같은 것도 좀 제안도 해볼 수 있고 아까 재난법인밴드에서도 이제 특화된 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혹은 뭐 기금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제 거기에 특화된 이제 금융 중개기관 혹은 상품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임팩트 펀드가 됐던 다른 펀드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팩트 펀드에도 투자를 한다. 그럼 뭐 IT 플랫폼을 가진 소위 이제 성장이 막 되게 가능한 더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그린이라는 분야의 투자 수익률이나 아직 리스크가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과연 그 투자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당연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과 관련된 그게 기금이 됐던 아니면 펀드가 됐던 또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금융의 운영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은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장에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에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뭔가 이제 현황 파악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이제 현황을 알 수 있는 뭔가 맵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금 협의체나 어떤 단위에서의 어떤 점검, 정리,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금융의 인프라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린 뉴딜과 사회적 경제 했을 때 사실 저희 그린 뉴딜 수소 전기차 중심이고 풍력 발전 중심이고 뭐 이러다 보니 이게 사회적 기업하고 어떻게 연관은 가능한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매우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매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 차례 이제 또 한 4차례 정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당혹스러웠는데 차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그림이 약간 정리가 되는 듯 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혹시 양세훈 원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시면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발제어 되셨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수목원 국립 생태원에 와 있어가지고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실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멀리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혹시 제 자료 띄워줄 수 있나요? 저는 네, 아까 띄워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로 저 한국적재 분석평가원인데요.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11년, 12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이제 마을 기업을 초창기에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원전하나 줄이기 1, 2, 3기를 했고 서울시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1기, 2기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저를 초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올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숲해설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이 있어서 오늘 초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인이만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초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탄소 중립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 사회적 지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회적 지표만 보면 상당히 암울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되고 OECD 뭐 10위 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사회 지표는 그렇게 암울한데 경제 지표는 어떨까라고 한번 좀 자료 좀 찾아봤더니 경제 지표는 이제 제가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보면 실제로 저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까운 약 작년 기준으로 4만 3천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19년 기준만 하더라도 일본과 불과 200달러 정도, 211달러 정도 차이 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대단한 경제대국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치로 보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면에 이제 이런 고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대단히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되는데 사회 지표는 뭐 중진국도 아니고 거의 후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이제 뭐 자료를 보시면 뭐 우리 그 고등교육 이수리라든지 뭐 R&D 투자라든지 IT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대부분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사회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되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비정규직 내에서도의 어떤 칸막이가 있는 거고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외적으로는 대단한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균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맞물려서 사회 지표를 보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도 우리가 계속 정부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력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뭐 출산율이나 고령화 이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더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이제 자살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서 이 부분은 도대체 이게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까지 좀 있고 저도 50대이지만 이제 50대들의 지표들 보면 상당히 고립 외로움에 빠져 있는 상황 이런 최악의 지표들이 유영철 박사님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로 아마 서울시 파리협정 이행에 의한 서울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원본을 한번 봤는데 이게 데이터상에 약간 오류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지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넘겨주시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탄소중립 5대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분에 이제 그런데 이 5대 지표들이 과연 우리 시민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게 이제 참여주택 참여 주체의 참여 여부, 행정이 주도를 할 거냐 아니면 시민이 참여할 거냐. 또 사업 참여 기회를 보면 제가 계속해서 서울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이익은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소규모들은 거의 그냥 들러리 쓰거나 생색만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피해를 보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위원회에서 그럴 바엔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게 좀 실효성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빌딩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건물 보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린 모빌리티요. 전기 자동차, 수소자동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를 장기간 교체를 해야겠지만 이게 뭐 교체를 해야 되는 이거 다 지출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숲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 정원이 조그맣게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공간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것 또한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쉽지 않다. 그린 에너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공공주도 하는 부분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린 사이클 이 부분은 이제 시민 공감이 가장 결정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5개 5G 전략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정책 공감이 가장 높은 뭐냐 탄소 중립 정책은 제 개인적 입장에 보면 그린숲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천만 그루 아까 사회자님께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한다라는데 기존에 아마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아마 박은혜 시장님 전에도 있었을 건데 3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디다 심을 건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냈다라면 3천만 그루를 나무를 심는데 이게 이 부분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5G 다른 전략들이 시민과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임의적으로라도 시민들과 매칭하는 1인 1나무 관리제 같은 형식으로 도입한다라면 내가 공공이 심어준 나무든 예산으로 편성된 우리 세금으로 식재된 나무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을 경험을 하는 거고 어떤 그 홍보 활동이나 그런 내용도 쉽게 이해를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숲조성 공간은 행정이 맡을 이야기지만 나무 심기는 처음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그 그린숲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서 숲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서울 둘레길 157km라든지 25개 자치구 둘레길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생조사를 기존에 지금 사회적 기업들한테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맡겨줬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나무 한 그루와 시민 1인이 인연을 맺기 등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버넌스 이야기할 때 행정과 시민의 중간지대의 역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는 현재 숲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 교육이라든지 하시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그린숲 실천력을 훨씬 더 높이면 이 모든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정책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세형 교수님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하고 서울시에서 그 원전 줄이기 에너지정책위원회 산업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교수님으로 알고 있고 한국정책분석평가원이라고 막 연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다른 분이가 이름이 다른 그냥 동명이인인가? 뭐 이랬는데
일단 이제 준비된 발제하고 토론은 잘 끝났고요. 그 1인 1나무 관리제, 식생조사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맵핑이나 이런 거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참여해 보실 사회적 기업들이 누구인가, 전환을 좀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1시간 반 정도 이제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마쳤는데요. 참여하신 분들도 그 토론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잠깐 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뜨기로는 먼저 발표하신 터치포구 박미연 대표님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터치포구 박미연입니다. 인사만 먼저 하라고요? 아니면 질문도 하라고요? 네.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또 전환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소개도 부탁드리고, 또 토론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업사이클 관련한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사회적 기업의 날인가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인가 우리가 할 때, 그때 이제 저한테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살펴보니 굉장히 절망적이다. 사실 할 수 있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되게 몇 개의 분야로만 엄청 치중돼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뭐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온 것 같고, 특히 뭐 그린 뉴딜의 분야에 좀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제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상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분야의 사회적 경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가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올해부터 그 사회적 경영 육성 사업 환경 특화 분야로 진행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저희 범위인지를 엄청 고민하는데, 이게 뭐 조금만 어떻게 되면 그건 뭐 농림부에서 할 일이고, 이거 조금만 하면 이건 산림청에서 할 일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 이 환경 분야는 범위를 정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매핑이든 아니면 일단 데이터라도, 아니면 저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중요한데, 기업가들이 직접 자기들이 환경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일단 환경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린 뉴딜에 뭐 포함시켜달라. 사실 뭐 플라스틱 재활용만 들어가면 진짜 억울한 기업들 많을 것 같긴 해가지고, 그런 자료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만 할 일은 아니긴 한 것 같고, 이거는 서울엔 또 그렇게 안 많거든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환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신나는 조합의 문성환입니다. 저희 신나는 조합은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 사실 환경하고 가장 거리가 멀고 그냥 배우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저희도 육성 사업을 환경 특화로 하고 있어요. 환경 특화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친환경 먹거리, 제가 그 전에 이제 해피브리지 그 음식 관련된 걸 해서 그런지 저희 직원들이 주로 먹을거리 그런 걸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생협도 저희 사회적 경제를 크게 보면 오래전부터 친환경 관련된 먹을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주도권이 사실 있죠. 뭐 이제 뭐 환경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특히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 오래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확장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는 이제 이 최근에 배달 문제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그다음에 뭐 비건,
이런 부분으로 하여튼 다양한 그 먹거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최근에는 또 뭐 식판 이런 것까지 해서 꽤 영역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이런 것들이 좀 확 이렇게 좀 다가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한 사업 그 업이나 분야의 그 코어 그 기업이나 아니면 분야를 중심으로 이래나 저래나 이 친환경 부분은 확장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치 사슬로 연결되고 돼가고 있는 단계이다. 초기 단계이다. 근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오래돼 있죠. 오래돼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ESG 때문에 더 이제 압박받고 이제 뭐 기후 위기 이런 걸로 더 이제 요구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어수선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열렸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저는 관찰하고 있고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회의 때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신한원 조합과 이 분야하고 연관이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굉장히 이제 난감해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깨어내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이 저도 많이 들긴 합니다. 이거를 깰 방법과 깰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과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신영석 국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신영석입니다. 예, 오늘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현황파악 그린리딜 관련한 저희 최소한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만이라도 현황파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매핑을 지금 어떻게 또 조사를 해야 될까 하는 또 하나의 과제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운 편도 있는데요. 내년 이번에 서기업 사업 계획을 이런 그 그린뉴딜 관련한 사회적 기업 현황 조사 정도가 또 주 사업으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김지영 간사님도 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업 김지영 강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발제해 주시고 그 준비해 주신 내용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분이 그린주의의 이제 이영재 대표님 얼굴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듣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참여가 가능하신가요? 네, 참여가 좀 어려우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김도영 쌤이라는 분이 또 로그인해 있는데요. 지금 저희 팀장님은 마이크가 안 되셔가지고요. 네. 발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으로 그린주의 이영재 선생님께서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로그인하고 계신 분이 송경목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영석 대표님 가능하셔요?
역시 어려운 걸로. 네,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잘 안 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실 선생님께서도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간에 상호 한 10분 동안만 상호 토론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발표하시면서 미처 시간이 짧아서 못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좀 더 저희 논의를 이렇게 보완을 하고 다음에 이 이제 포럼이든 회의든 지속해서 이제 쭉 기획을 하고 로드맵을 좀 짜야 하는데 지난 회의 때 사실 내년 로드맵을 짜자 이렇게 했는데 포럼을 기획하면서 약간 밀린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미처 다 못하신 아이브키 이광사 대표님 서기업 회원사도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어딘지 잘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김정 대표님이 오라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 지금 그 사회주택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요즘 뭐 서울시하고 사회주택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사회주택보다는 지금 뭐 그냥 사회적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폭넓게 고민을 하고 있고 LH나 이제 국토부하고 지금 새로운 모델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주택에다가 그 다양한 주제를 담고 테마를 담는다는 거는 사회적인 요구,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어떤 다양한 그 고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전국 단위로 그런 주거 모형들이 확대가 되면 그것이 지역의 어떤 앵커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신바다 대표님 더 추가해서 아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굉장히 계획이 구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대안 사항이나? 네, 이대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구조를 짜서 할 수 있다라고 한 예시고요. 뭐 서기업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진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기업이 돈이 없고 자산이 없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송영일 대표님 뭐 운영비 걱정하시는데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운영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바다 대표님 좀 전에 그 서기업 역할 말씀 주셨는데 매우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린 뉴딜 관련해서 각자의 기업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뭐 투자를 받거나 지원 사업에 뭐 도움을 받거나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서기업 차원에서 그린 뉴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마중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결과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여기저기 뭐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더 큰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작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아까 그 김선영 국장님도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 자료보다는 이런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것도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ESG 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좀 전에 그 김미정 대표님이 이산화탄소 거래, 배출권 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시긴 하셨고 했지만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저도 CDM 사업이나 이렇게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검토는 했지만 이게 일개 기업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SK라든지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도 엄청난 이 변호사와 뭐 변리사와 이런 비용을 들이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ESG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결국 그냥 그 수익이 나야지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투자를 받는 것도 거의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그 김선영 국장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뭐 기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기업 쪽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좀 마련해 주신다라면, 사실 그런 그 힘이 모아진다라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대표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모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3번 정도 좀 의견을 이야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액션 플랜은 서기업 측에서 내년도 로드맵을 그려주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 나왔던 의견들이 그냥 의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작게나마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예, 대표님하고 이제 같은 의견인데, 사실 우리가 뭐 매핑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 그 일보다는 이제 서기업이 현장의 네트워크 단체이다 보니까 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모델을 좀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모델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현장 기업들한테 좀 영감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 지원 기관의 입장이나 혹은 중개 기관의 입장에서도 특정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지원하거나 뭐 자원을 이렇게 부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뭔가 같이 하는 공동 프로젝트라면 훨씬 그런 명분이 서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중개기관이나 저 중간 지원 기관들을 엮어가지고 좀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하나를 좀 게시를 하고 이걸 많이 이제 어필을 하면서 2호, 3호 내지는 이제 그렇게 좀 확장해 가는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추가로 있으실까요? 네. 양세인 교수님 바쁘셔서 나가셨나 봐요. 저도 그 ESG 관련해서 사실 비영리 부분이 아니고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하네.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연동되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와야 ESG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이광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의 결합이나 아니 이제 약간 증명된 바이기도 한데, 우리가 회복 탄력성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 지역에 활기 있는 가로나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지금 오픈하고 준공하고 2년 지났는데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자본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그 줄이는 거를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바다 대표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송윤일 대표님이나 또 이광수 대표님이나 이런 하고 계시는 일들이 결합돼서 뭔가 시그니처 모델이 나오고 이것들이 유형화되고 다른 이제 그 조직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펀드가 많이 들어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고 비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 이제 가능성을 발견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발견해낼 것인가, 매출을 올려서 발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그러면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은 과연 누가 있는가? 누구랑 협력할 수 있겠는가? 뭐 이를테면 자산화하고 그다음에 컨텐츠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겠는가라는 지도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뭔가 매핑을 해보는 것, 그걸 참고로 해서 품목별로 매핑을 좀 해보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미 제한된 사례, 사실 우리가 공동으로 그 뭔가 자산을 모아서 약간의 그 에코티를 조달을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장소적 거점을 만드는 게 기업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좀 추진을 해보는데 만났으니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본부 협의회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쭉 진행을 하고 점검을 해나갈 건데요. 각 기업 주체들이 따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별도의 협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시 30분까지라고 하는군요. 저 2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과나 과정들을 또 이 서기업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오케이면 다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시간을 너무 초과한 점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회의나 이런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공유 드려 주실 것 같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음소거 해제하고 인사하면서 그러면 이 즐거운 포럼, 뜻깊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해도 되겠다.